네, 여러분 제가 너무 금방 들어왔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처음에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다만 행정기본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맨 처음에 말을 좀 장하게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해야 돼. 해야 이게 저기 밀리지가 않지. 네, 그래서 저기 27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행정개입청구권이 나오는데 갑자기 뭐 사회적 법치국가가 나옵니다. 왜 그래? 여러분 법치국가가 있고 사회적 법치국가가 있죠. 이념적으로 법치국가 이념이 있고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이 있습니다. 법치국가는 뭐고 사회적 법치국가는 뭐야? 법치국가는 소국국가입니다. 즉 우리 저 법치국가에서의 경찰 개념이 실제음의 경찰 개념이 소극적 질서유지잖아요. 그렇죠. 법치국가에서 경찰 개념이 소극적 질서유지. 가급적 국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국가는 최초 국가를 만들 때 국민을 지켜주려고 국가를 만들었지만 국민을 가장 괴롭히는 게 국가지. 전통적으로 국민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나타나면서 뭐 계몽사상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뭐예요? 야, 국가 가급적 국민한테 간섭하지 마, 개입하지 마. 개입하려면 법의 근거를 두고만 해라. 그래서 법치주의, 법치국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는 소국국가예요. 가급적이면 국민이 하는 일에 개입하지 말고 개입하려면 법의 근거를 두고 개입하고 이게 법치국가 이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저 소외된 사람,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범죄 피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엄청 힘든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개입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만 하거든요. 개입해서 보호해주고 개입해서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 개입 안 해 이거잖아요. 법치국가는. 그래서 법치국가의 반성이 사회적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반성이 사회적 법치국가. 즉 소국국가의 반성이 사회적 법치국가. 적극국가인 거예요. 적극국가. 그래서 이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저 소외된 사람들,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그런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국가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회적 법치국가 개념입니다. 자, 행정개입 청구권 그냥 개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그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극국가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법치국가가 소국국가고 사회적 법치국가가 적극국가인데 이 적극국가인 사회적 법치국가의 예시로서 뭘 얘기하냐면 뭐 범죄 피해자 보호 이런 거. 그다음에 이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이 뭐예요? 재량행위 영역이니까 원래 개입 안 해. 그러니까 기속행위에는 당연히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재량행위 영역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잖아요. 이렇게 행정의 개입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행정개입 청구권이기 때문에 사회적 법치국가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 또 범죄 피해자의 보호, 뭐 사회적 약자의 보호 그 뒤에는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이념이 일맥상통하게 함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행정개입 청구권하고 사회적 법치국가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행정개입 청구권 뒤에 이념으로서 사회적 법치국가가 있는 것이죠. 가운데 박스 그 말이 저 위에 적혀 있는 거고요.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자기의무 인정 근거. 공무원이 부작위, 그 부작위가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자기해야만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보호조치를 경찰 공무원이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왜? 보호조치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재량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보호조치 대상자를 보고 보호조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재량이죠. 자, 보호조치 대상자가 있는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죠, 부작위. 그 부작위가 자기 의무로 바뀌어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에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부작위로 인해서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아래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기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심각성 뭐 이런 거 판단해서 심각하면 자기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지겠죠. 자, 2번에 둘째 줄 끝에 이게 올해 경관 시험에 지문으로 나온 건데 국가가 1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법에 근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내가 지금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히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 거기까지 말 안 해. 그냥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라는 것이 뭐예요? 국가라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인데 국가 자체는 추상적인 것이라서 없는 것이고 공무원이 사실은 일을 하는 것인데 그 공무원이 국가로서 일하는 그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침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 이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례 문구 좀 기억해 주시고, 아래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하고 행정기피 청구권을 비교해 보면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은 하여튼 뭐 개념은 그렇고요.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은 개념이 하자없는 재량 행사를 요구하는 권리죠. 재량을 일탈 남용하지 말아달라, 특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은 주로 어떤 때 의미가 있어? 사실은 원고적격 통과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재량 영역에서는 원고적격이 원래 인정되지 않았는데 왜? 행정청의 의무가 없으니까 원고적격 개인적 공권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돼 재판청구권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 강행 규범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속행위여야 돼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면 뭐 그 의무가 인정되겠죠. 그것도 이제 오늘날 발전한 이론인데, 자,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 재량을 일탈 남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야. 논리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량행위도 그냥 행정소송을 그냥 통과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본안에서 재량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무하자 재량사 행사 청구권, 또는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행하게끔 만든 것이고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특정 처분의 발동을 요구하는 권리죠. 그래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있어. 보호조치를 특정한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할 권리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은 재량이 0으로 축돼 버려. 그러면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할 권리가 생겨버리는 것이 행정개입 청구권이고요. 자, 성질이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은 형식적인 권리, 왜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실체적 권리라고 하지 않고 형식적 권리라고 하고, 행정개입 청구권은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실체적 권리고요. 범위가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은 재량의 영역에서만 성립하고, 행정개입 청구권은 기속행위에는 당연히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고, 기속행위인데 안 해줘, 뭐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량에서는 이 재량이 0으로 축돼 버리면 또 해달라고 할 수 있게 돼버리죠.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다 성립하는 것이 행정개입 청구권입니다. 성립 요건은 둘 다 공권이야. 다 권자가 뒤에 붙였지 않습니까?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다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권리가 뭐예요? 국가를 향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소인 행정청의 의무 플러스 사익보호성 다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경찰 처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상적격을 말하는 것이죠. 행정소송, 이 행정법에서 개발한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소송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대원소 기피 전 그 요건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고적격하고 대상적격입니다. 원고적격을 봤으니까 대상적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적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죠. 처분 등으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처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자, 행정의 의의를 보시면 1번에 행정청이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자, 행정행위 권력적 행위입니다. 왜 그래? 영업 정지 처분, 영업 취소 처분 해보세요. 당연히 권력적이죠. 따라야 되잖아요. 안 따를 수 없잖아요. 강제되는 겁니다. 강제되는 거. 그래서 이 행정 처분, 강제되는 이 고권적 국가가 행정이 저 높은 위치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 행정 처분, 행정행위입니다. 자, 2번 행정행위는 실정법상 개념이 아닌 학문상 정립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학상 개념 이런 표현을 써요. 행정행위는 행정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거 실정법에 들을 때는, 우리나라 실정법에 들을 때는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처분으로. 그래서 아래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행위가 되려면 개념 요소가 행정청의 행위여야 하고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여야 되고, 법적 행위여야 되고, 권력적 단독적 공법 행위여야 합니다. 자, 행정청의 행위,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 뭐 장관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 이런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이 처분이고요. 저기 행정행위고요. 자,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 운전면허 정지처분, 세금 부과처분 등 개별적 구체적 행위가 행정처분, 저기 행정행위입니다. 제가 자꾸 처분이라고 바꿔 쓰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고 실정법상은 처분이기 때문에 그냥 섞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에요. 이 개별적 반대말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반대말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인 규율이 이것이 이제 처분, 행정행위고, 강학상으로는 행정행위, 행정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 우리 소송법에서는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자,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 뭐예요? 이게 입법이죠, 입법. 입법 행위가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죠. 자, 개별적인 것은 한 사람한테, 일반적인 것은 모든 사람한테, 구체적인 것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추상적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오현웅이 몇날 11월 6일 밤 11시에 어느 도로를 지나가다가 음주운전을 했어. 면허 취소를 해. 그런 겁니다. 오현우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하는 거, 그것이 행정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일반적. 모든 사람한테. 추상적.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러면 음주운전한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면허 취소하고 그렇게 법에 정하는 거.
그래서 입법이 일반적 추상적인 입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뭔 말씀드려 이 말씀드렸냐면 원칙적으로 개별적 구체적인 것이 행정행위 처분인데 일반적 구체적인 것도 여기까지는 처분으로 봅니다. 이것이 뭐 이걸 갖다 이제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일반 처분. 이 일반 처분에는 일반 하명과 일반 허가가 있습니다. 일반 하명, 일반 허가가 있어요. 특허는 없어요. 특허는. 왜? 특허는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인데 일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특별한 걸 주면 특별한 게 아니지. 그래서 특허에는 일반 특허는 없습니다. 일반 하명. 이게 일반 하명이 뭐냐면 통행 금지. 그다음에 허가가 일반 허가가 통행 금지 해제. 그래서 이 통행 금지는 특별한 터널에 대해서 그것이 구체적이죠. 구체적.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통행 금지. 오케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특정 터널에 대해서 통행 금지.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특정 터널에 대해서 통행 금지 해제. 그래서 통행 금지가 이제 하명이고 부작위 하명이고 통행 금지 해제가 부작위 의무의 해제니까 허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행정행위 이 처분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입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입법이에요. 근데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 행정행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처분이고 그 안에 일반 하명과 일반 허가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여러분 행정법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허가랑 특허랑 비교하는 거예요. 허가랑 특허랑. 근데 허가랑 특허랑 비교할 때 여러분 일반 허가 중에서 얼마나 차지해요? 눈곱만큼이지 눈곱만큼. 이게 얼마나 이거 뭐 법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어. 별로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허가랑 특허랑 비교할 때는 꼭 이걸 염두에 둬야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죠. 개별적 구체적 규율. 자 거기에 일반적 추상적인 것은 규율은 입법이죠. 입법. 법규명령 제정. 근데 그 밑에 일반적 구체적인 규율인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 입법이고 일반적 구체적인 규율인 일반 처분은 행정행위로 이제 인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법적 행위. 법적 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행위입니다. 의사표시행위. 법적 행위라는 것이 의사표시행위예요. 그래서 단순한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물리적 행위입니다. 즉시강제, 직접강제 이게 물리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니라 그냥 막아버려. 가서 밀어버려. 가서 못으로 그냥 막아버리고 와.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행위가 사실행위고 법적 행위는 의사표시 행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의사표시잖아요. 너 3개월 동안 운전하지 못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너 앞으로 운전하지 못해. 이렇게 의사표시 행위가 법적 행위고요. 자, 권력적 단독적 공포 행위. 권력적 행위입니다. 행정행위는 권력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더 높은 위치에서 강제하는 작용이 이 행정행위고요. 자, 아래 판례를 보시면 이 판례가 올해 2차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자, 1번 변상금 부과처분이 뭐냐면 국유재산법에서 나라 재산을 정부하고 계약 없이 즉 비용 지불 없이 막 사용하고 있어. 무단으로 막 사용해. 딱 발각돼. 그러면 본래 사용료보다 20%를 얹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변상금 부과입니다. 근데 딱 봐도 이게 일반적인 그냥 개인적 관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하고요. 자, 2번에 국립교대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당연히 다툴 수 있겠죠. 옛날에는 다툴 수 없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당연히 퇴학처분 당하면 다툴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처분이라고 봤고요. 자 3번 원천징수 의무자. 이게 회사는 원천징수 내가 그냥 소득세를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경찰서에서 알아서 내주죠. 그 원천징수 의무자 경찰서, 그다음에 경찰서장, 시도청장을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법률에 정해진 대로 그냥 뜯어서 그냥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 행정행위 종류를 보시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의사표시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가 아닌 다른 작용에 의한 행정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행위. 그 안에는 명령적 행위하고 형성적 행위가 있습니다. 명령적 행위는 아래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거나 해제해 주는 거.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을 명하는 것이 명령적 행위라면 그 반대 해제해 주는 것도 동전의 앞뒷면이죠. 동전의 앞뒷면으로 봐서 다 그냥 명령적 행위로 봅니다. 형성적 행위는 끝에 새로운 권리, 법률상 지위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거. 이것을 형성적 행위라고 하고요.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의 작용으로 구성된 거. 그래서 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외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공통수학이에요. 공통수학. 공증, 통지, 수리,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이 확인이 의문이나 확인 거기 쳐줄 끝에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적인 권유로 판단하는 것이 확인입니다.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공적인 권유로 판단하는 거. 시험 합격자 결정. 누가 합격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공적으로 확정해 주는 것이죠. 당선인 결정. 누가 당선인지 모를 때 싸울 때 공적으로 확인을 해 주는 것이고요. 아래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특정 사실, 법률관계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 그래서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당선증서, 합격증서 발급 이런 게 각종 등기, 증서의 발급을 공증이라고 합니다.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것을 딱 저장해놓고 그냥 프린트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적으로 확인하는, 공적으로 판단 표시를 하는 것이 확인이고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컴퓨터에 짱 박아놓고 그냥 출력해주는 것이 공증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자 위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 행위고요.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령적 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위가 있습니다. 자, 명령적 행위는 하허면이건 허하면이건 하허면 특인데 뭐 허하면 특인데 그래서 하명, 허가, 면제. 그다음에 형성적 행위가 특허, 인가, 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명이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을 명하는 거예요.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을 명하는 것이 하명이고 그중에서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허가고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을 명하는 것이 하명이라면 그걸 해제시켜주는 것도 똑같이 그냥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명령적 행위로 다 그냥 보는 겁니다. 자, 형성적 행위는 특허,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죠. 특허는. 그래서 특허는 좋아. 인가는 뭐예요? 인가는 원인 행위가 있고 원인 행위를 인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적 행위라고 그래요. 인가는. 근데 인가에 있어서 원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보충 행위는 인가가 없으면 원인 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형성적이죠. 왜? 인가를 해줘야만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가도 형성적 행위인 것이고요. 대리는 제3자의 일을 내가 대리해줘. 그리고 나서 효과는 제3자가 한 것처럼 그냥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성적인 효과죠. 제3자가 하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한 것처럼 봐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행여병사자의 유류품 처분. 그러니까 행여병사자 가족이 없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나라에서 대신 제사를 지내주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처분을 해주는 거야. 원래는 자기가 죽은 사람 그 사람 해야죠. 원래 죽은 사람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죽어서 없는데 가족도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줄 때 나라에서 대신 해주고 누구의 효과로 봐? 죽은 사람의 효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형성적 행위인 것이죠. 자, 하명부터 보시면 하명은 자기 부자의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 허가는 그중에서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허가고요. 면제는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면제입니다. 여러분 특허에서 여기서 다른 것들의 다 종류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 특허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왜? 허가하고 특허하고 구분하거든. 근데 허가는 허가의 종류가 수억 개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수억 개는 뻥이고 한 수만 개 될 거예요. 수천 개 됩니다.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이 특허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이제 시험 선사에서 나올 것만한 정도만 해놓으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나올 때 특허의 종류는 딱 보고 특허의 예시사항은 보고 넘어가는 거죠.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곤란할 수 있어요. 이거 특허하고 그러니까 허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나머지를 넣어서 허가를 만들겠죠. 오케이? 자, 특허를 보시면 자 먼저 권리 설정행위, 능력 설정행위,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행위가 있는데 자 공무원 임용이나 귀화허가 이거 특허로 봅니다. 특허. 오케이? 포괄적 신분관계 특별한 신분을 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주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 귀화허가 특허로 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 위에 능력 설정행위, 공법인 설립이라든가 공증인 인가 임명,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해주면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에서 행정청 비슷하게 막 엄청 큰 권한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특허로 봅니다. 오케이? 자, 그 위에 권리설정행위인데 자 먼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은 나라 재산을 쓰는 거야. 그러면 다 특허로 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이 뭐야? 하천이나 바다예요. 하천이 바다 누구 거요? 나라 거지. 나라 거를 매립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아. 엄청난 특허죠. 특허입니다. 나라 거를 메우는 거기 때문에. 광업허가. 여러분 광업허가는 특허고 연탄공장허가 즉 석탄 가공업 허가는 허가입니다. 석탄 가공업이 연탄공장이에요. 석탄 가공업 연탄공장은 허가입니다. 근데 광업허가는 특허예요. 광업허가가 뭐야? 광산. 산에서 광산을 만들 수 있는 허가예요. 그래서 광업허가는 특허입니다. 왜 광업허가 특허야? 아, 산이 나라 거지. 아니 어떤 조그마한 산이 개인 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나라 거지. 아무리 어떤 산이 개인 거라고 하더라도 광산을 만들면 밑으로 파 들어가죠. 아니 그 산이 지 거지. 밑에 뭐 10km 밑에까지 지 거야? 아니잖아요. 다 나라 겁니다. 그래서 광업허가
나라 거 쓰는 거기 때문에 특허로 봅니다. 자, 어업면허. 바다에서 어업면허 당연히 나라 거 쓰는 것이니까 저기 특허고요. 곡물 사용권 특허. 이건 진짜 나라 거 쓰는 거. 곡물이 뭐요? 공적인 목적에 이용된 나라 재산이 곡물이에요. 나라 재산을 쓰는 거 특허죠, 그거. 그래서 도로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공유 수면 점용허가, 이 공유 수면이 뭐 강, 바다 이런 것이 공유 수면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라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고요.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나라 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립무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 관리 용역계약 뭐 이런 것들 다 특허다. 그래서 나라 것을 쓰면 특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게 그 끝에 특허, 기업의 특허, 어떤 기업을 특허해 주는 거. 그래서 자동차 운수사업, 전기 공급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여러분, 전기 공급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하나 받으면 자손에 팔 때까지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당연히 특허고. 근데 거기에 자동차 운수사업의 특허도 특허로 봅니다. 우리 저기 버스 운송사업 특허로 봅니다. 버스 운송사업을 특허로 보기 때문에 택시 운송사업 면허, 개인 택시 면허도 특허로 봐요. 개인 택시 면허가 좀 여러분들 이걸 특허냐 허가냐 따질 때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버스 운송업 허가가 특허기 때문에 택시 운송업 허가도 특허라고 봐주십시오. 법률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버스 노선 허가받아서 하는 거나 개인 택시 돈 받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법리상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말고 뭐 의사 면허, 한의사 면허 이런 것들 다 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봐주실 때 특허의 세부적인 종류는 꼭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꼭 보시고 넘어가셔서 설명하다 말았네. 보세구역의 설령이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 운영을 줄여서 설령이라고 합니다. 이 보세구역이 뭐야? 항구 옆에 주로 보세구역이 설치돼 있죠. 그래서 이 보세구역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들 가운데서 다시 재수출하려는 것이 있죠. 조립해서 재수출하건 다른 물건에 써서 재수출하건, 이때 관세를 받아버리면 나라는 관세 때문에 살림이 나아질지 몰라도 우리나라 제품은 관세 때문에 더 비싸져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보세구역을 만들어서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그냥 조립해서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관세를 굉장히 줄여주든지 아니면 아예 안 받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걸 갖다가 보세구역을 합니다. 여러분, 특허야 아니에요? 완전한 특허죠. 남들 다 받는 관세를 그냥 안 받아버리는 구역이지 않습니까? 안 받거나 깎아주는. 그래서 보세구역 설령 특허도 특허입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보면요. 자, 기속행위, 기속되는 행위, 행정청이 그래서 통상 딱 그것만 기준은 아닌데, 여러분, 뭐 하야한다라고 돼 있으면 해야 되잖아. 그게 일응 기속행위죠. 꼭 기속행위는 아니지만 일응 기속행위고, 재량행위, 행정한테 재량이 있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더라도 A라는 것을 해도 되고 B라는 것을 해도 되고, 그래서 법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일응 재량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근데 먼저 구별 기준을 보시면 요건 재량성과 효과 재량설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 요건 재량설은 여러분, 불량식품을 판매하면 영업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불량식품을 판매하면 여기에 불확정 개념이 있을 때 그것이 재량이라고 보는 것이 요건 재량설이에요. 그것이 않고 효과 재량설은 불량식품을 판매하면 영업 취소 정지할 수 있다. 그것이 효과죠. 영업을 취소 정지하는 것이 효과죠. 그 효과에 영업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기속행위를 보고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재량이라고 보는 거. 그것이 바로 효과 재량설입니다. 요건 재량설은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재량이 있다는 그런 견해고, 효과 재량설은 효과에서 뭘 할 것이냐 거기에 재량적으로 표현된 것이 재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냥 통설 판례가 어떻게 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2번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1차적 구별 기준은 법률 문헌. 그래서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하야한다로 돼 있으면 일응 기속행위. 왜 일응이, 그다음에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면 일응 재량행위. 왜 일응이라고 해? 100%는 아니니까. 그래서 법률의 문헌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다만 법률 문헌뿐만 아니라 법률 문헌에 더해서 관련 규정, 입법 취지 등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설이 오늘날의 이 재량과 기속행위의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일응 기속행위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으면 일응 재량행위인데, 다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 특정 재화를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한테는, 굶어 죽는 국민한테는 줘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한테 뭘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그것은 또는 뭐 어떤 특별한 병에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한다면, 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도 해야 한다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는 재량적으로 표현돼 있어도 기속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종합설입니다. 그래서 딱 그냥 법률 문헌만으로, 법률 문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법률 문헌에다가 플러스 종합적으로 관련
규정까지 다 종합적으로 입법 취지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견해고요. 아래 재량행위를 보시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량행위도 행정소송의 영역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린 다음에 일탈 남용이 됐으면 위법한 것이고 일탈 남용하지 않았으면 적법한 것이고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재량행위라도 조리 위반 등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위법이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에 이게 작년 2차 이 채용시험에 수경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이 재량의 일탈 남용,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는데 재량 일탈은 뭐고 남용은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거기에. 와 진짜 이게 행정법 책에도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재량의 일탈 남용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버리지. 근데 재량의 일탈은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재량의 남용은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일탈 외적 이응이고 그다음에 남용은 니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제가 이걸 뭐 그냥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입니다. 외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은 이겁니다. 3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법에 3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는데 5개월 영업정지를 했어. 그것이 일탈입니다. 일탈.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가 버린 것이죠. 재량의 내적 한계를 넘어가 버린 것은 3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3개월 영업정지를 했어. 그러니까 외적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어. 그러나 그 사람 영업정지 1개월만 해도 충분할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비례원칙에 위반해서 3개월 영업정지했어. 그것이 바로 재량의 남용입니다. 내적 한계를 벗어난 거. 2번에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면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고요. 3항에 행정이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면 경찰 개입 청구권. 부작위하면 개입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수익적, 침의적, 복구적 행위를 보시면 수익적 행위, 상대방한테 이득이 가는 거. 침익적 행위, 상대방한테 침해가 가는 거. 복귀적 행위, 같은 대상자한테 침익적 성격과 수익적 성격이 함께 있는 것도 있고 한 사람한테는 수익적, 또 다른 사람한테는 침익적 효과가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함께 있는 것을 복귀적 행정이라고 하고 대신 2번에 한 사람한테 수익과 침익이 동시에 나타나면 혼합표 행정이라고 하고요. 복귀적 행정위 중에서 한 사람한테는 수익적 효과를 내고 다른 사람한테는 침익적 효과를 내면 제3자가 또 있는 제3자요 행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밑에 수익적 행정이랑 침익적 행정이랑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행정법에 굉장히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수익적 행정행위 법률 유보 원칙이 완화되죠. 근거가 없어도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겠죠. 침익적 행정행위는 반드시 근거를 둬야죠. 왜냐? 법률 유보에 있어서 가장 어떤 견해도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근거를 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의 모든 견해 침익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그 어떤 경우에 있어도 침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죠. 침익적 행정에서는. 대신 수익적 행정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이 완화되고요. 수익적 행정에는 보통 신청에 의하죠. 수익적 행정을 해달라고 신청하죠. 오른쪽 침익적 행정을 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지. 침익적 행정에는 해달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신청에 의하는 것이 수익적, 신청과 무관한 것이 침익적. 절차적 통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절차적 통제가 더 필요한 것이 침익적 작용이고요. 부관과 친숙한 것은 수익적 작용이죠. 아니 수익적 행위를 하면서 야 이런 조건에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면서 너 학교용지 기부 체납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수익적 행위를 하면서 부관을 붙이는 것이죠. 침익적 행위를 하면서 부관을 붙여 죽으라고 진짜 칼부림 나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가 부관과 친숙하고요. 철회 취소에 제한이 있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왜 그래?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 취소하면 그것이 침익적 행정행위가 되죠. 그 반대작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철회하면 그 취소 철회하면 이제 침익적인 작용이 되는 수익적인 것을 취소 철회하면 침익적인 것이 되버리는 거죠. 침익적인 작용을 할 때 제한이 걸리는 것이죠.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철회하면 그건 수익적인 것이 되는 것이니까 제한이 더 덜하죠. 제한을 받지 않죠. 제한이 덜하든지 제한을 받지 않죠. 자,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는 대인적 행위, 그 사람의 주관적인 사정을 따져서 하는 행정행위가 대인적 행위고요. 대물적 행정행위는 사람의 주관적 사정을 따지지 않고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인 사정을 따져서 하는 행정행위가 대물적 행정행위입니다. 대인적하고 대물적을 왜 나눠? 이전 가능하느냐 이걸 따지려고 나눕니다. 근데 대인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없고 의사면허 이전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나 대물적 행정행위는 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동차 검사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운전해도 되는 것이고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어 그럼 다른 사람도 운전하면 처벌받죠. 그래서 대인적 행정행위는 이전이 불가하고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물적 행정행위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혼합적 행위는 일부 제한됩니다. 일부 제한됩니다. 자,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방적 행정의 쌍방적 행정이었죠. 일방적 행정위는 그냥 행정이 혼자서 하는 거. 쌍방적 행정위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그래서 1번에 일방적 행정이란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침입적 행정이죠 주로. 왜냐 침입적 행정위는 신청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죠 침입적 행정위. 근데 쌍방적 행정위란 신청 동의 같은 걸 받아서 하는 거. 주로 수익적 행정이죠. 왜냐? 수익적 행정위를 국민이 신청하는 것이죠. 신청하고 동의하고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 행정위는 주로 침입적 행정위, 그다음에 쌍방적 행정위는 주로 수익적 행정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제가 늦게 끝내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